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하반기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명한 이제 만점 공부 전략. 아마 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또 그 상식이 진리일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맘때 정도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나? 뭐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출은 잘 안 되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왜 기억은 잘 안 되고 또 암기 인출은 또 왜 안 되는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하면서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속으로 심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죠. 이런 문제들 말이죠. 불안해집니다. 야, 이들이 했다가는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초조해지고 긴장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7월 정도 되면. 이제 얼마 뭐 그렇게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닌데,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이제 빨리 극복하고, 이제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제 너무 많은 양을 이제 보려고 해서는 좀 곤란하고요. 진짜 필요한 것만,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 정도만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봐왔다면 이제는 가능하면 버려야 될 것은 확실하게 버릴 수 있고, 중요한 것만 딱 잡고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죠. 그러자면 좀 두꺼운 책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서 좀 가볍게 뭐랄까 단권화된 형태, 단권화가 돼 있으면 이제 단권화된 형태를 보면 되고 안 돼 있으면 그런 형태의 책을 뭐 구해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가벼워지는 만큼 심리적인 부담도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 등을 중심으로 해서 딱 쓸 것만 기억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추면 심리적인 부담이 좀 덜 되면서 이제 나름대로 괜찮다. 뭐 이 정도만 보면 합격하겠지라는 어떤 그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죠. 확신이 생기면 이제 그대로 밀고 나가면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작년에 7, 8월부터 시작된 제 수업 방식에서는 아까처럼 이제 단권화된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그것만 계속 이제 밀고 나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감들을 발표했는데, 뭐, 이분은 아마 제가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문제니까, 당연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교육학도 이제 잘 받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10점을 넘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죠. 과락도 맞아봤고, 참,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점수를 받을 것 같다. 작년에 20점 분들 되게 많았어요. 20점, 19점, 20점이 굉장히 어려운데, 20점 맞은 분도 있고, 20점이 떨어진 분들도 여러 도 있었어요. 20점 받고도, 19점 받고도 떨어진 분들 있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재작년에도 19점 67 받고 19점 67, 19점 33 이렇게 맞은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도 떨어진 분들도 있고 뭐 교육학이야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다른 2차까지 가서 2차에서 뭐 실수하거나 또는 전공에서 조금 이제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 발생하죠. 이분들 작년에 이제 과락이었죠. 선천적으로 교육학에 머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 판단한 거겠죠. 네 문제 뭐 이렇게 다 쓰고 나왔고, 여기도 이제, 뭐 평소에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임용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쭉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시험장 가면 이제 제 얼굴이 떠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 뭐, 이분은 이제 1년 동안, 이분은 체육 전공이셨습니다. 합격하셔서, 나갔죠. 자, 이분은 이제 7월, 7, 8월부터 이제 시작한 분인 것 같은데요. 처음 이제 접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이제 공부를 좀, 뭔가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걸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딱 쓸 수 있을 만큼 주관식, 논술식 시험에서는 내가 답안지 옮길 수 있을 만큼만 기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필요한 거예요. 객관식이면 많이 봐야 되겠지만, 논술식은 딱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쓸 수 있는 분량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고 들어가면 되죠. 자, 만점짜리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7, 8을 강의한 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반기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마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이 좀 맞춰지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하반기 공부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7, 8월 핵심을 총정리, 전체를 전부 다 총정리하고 총정리한 거를 이제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치르는 그런 반입니다.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일요일 반과 월화반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똑같습니다. 시간대가 좀 다를 뿐이죠. 정규 시간은 이제 일요일 반 9시 반에서 8시 반, 그러니까 6시 반까지죠. 나머지는 이제 자율적으로 학습하면서 팀 학습을 하고 이제 팀별 암기를 하고 이건 자율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월요일 오전 반, 일요일 오전 반은 이제 월요일 반이고 일요일 오후 반은 화요일 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루로 이렇게 이제 묶어 놓은 거고, 월화반은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핵심 속속 1, 2, 3인데 작년에 이제 핵심 터치 1, 2, 3이 이름을 이제 달리해서 핵심 속속 1, 2, 3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특징이 이제 핵심만 딱딱 잡아내는 겁니다. 핵심만. 어차피 이제 지금부터는 핵심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핵심을 딱 잡고, 특정 영역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어떻게 써야지 만점 답안을 받을 수 있는지. 답안 쓰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점 답안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마다 이제 첨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는 핵심 콕콕, 그러니까 핵심만 딱딱 골라서 답안지에 쓸 수 있을 만큼만 딱딱 지적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핵심을 전체를 정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루에 월요일 반이다 그러면 이제 4시간 정도 강의를 하죠. 그럼 3시간 정도는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나간다면 교육과정 뭐 한 반 정도 나갔다. 그 반 정도를 쭉 전체 정리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정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정리한 다음에 그 정리된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외워줘야 되겠죠. 요거를 모의고사에 적용합니다. 그 배운 내용을 1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 직접 써보고 적용하죠. 이걸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은 다 못 써요. 아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지만 좀 암기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오픈 테스트 형태로 허용을 해줍니다.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건 쓰고 못 쓰는 거는 가끔씩 참고를 하면서 물론 참고할 때도 그 보고 쓰면 곤란하고 외운 다음에 이제 택 덮고 그런 식으로 전체를 한 답안지를 한번 써보는데 이제 의의를 가진다고 보시고 뭐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첨삭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모범 답안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써야지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답안 모델링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 답안을 익혀 나가는 식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첨삭을 합니다. 문제 푼 거에 대해서 첨삭을 실시합니다. 서면 첨삭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불러서 또 대면 첨삭으로 들어갑니다. 2번. 근데 인터넷으로 이제 수업 듣는 분들은 대면 첨삭은 불가능하죠.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서면 첨삭만 하게 되는데 직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첨삭도 같이 아우러지는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대면 첨삭하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뭐 공간적으로 좀 멀리 있다 하면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보통 이제 9월 정도는 많이 이쪽으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9월부터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모의고사니까 나가서 이제 실제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작년에도 교육학 만점 받은 분, 그 인터넷만 쭉 들으신 분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어디서 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오늘 이거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하반기 공부 전략이고, 전공도 마찬가지겠고 교육학도 마찬가지겠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고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진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필성 전략이 뭔가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전쟁에 나간다 또 누구와 싸운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부터 먼저 고려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손자병법을 보면 지금 뭐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싸우지 않고 뭐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걔들도 보면 어르렁 하다가 꼬리 대고 도망갔죠, 그죠? 이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차선책으로 싸워야 된다. 여러분들 싸워야 되잖아요. 왜냐면 나는 교사로서 타고난 적성과 소질이 있고 하늘이 나를 불렀다. 하늘이. 근데 국가가 나를 안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불러줄 수 있도록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다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백전불태.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죠.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고 너를 알면 100번 싸워서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러 나갈 때는 먼저 나와 너를 알아야 된대요. 나의 강점이 뭔지, 나의 약점이 뭔지, 약점을 방어하고 강점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죠?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취약점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제 전투를 한다, 전쟁을 한다 그러면 나와 너를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략을 세워. 전략을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이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굉장히 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나에 대한 지식.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능력의 한계. 그러니까 내가 이해력이 뛰어난지, 암기력이 뛰어난지, 그러니까 기억력이 어떤지, 이해력이 어떤지, 학습 태도가 어떤지, 이런 전반적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게 첫 번째. EBS에서 예전에 한번 한참 됐죠. 고3 그 전국 모의고사 상위 0.1%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개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상위 0.1%의 학생과 일반 보통 평범한 학생들, 보통의 학생들하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무의미 철자, 그 무의미 철자의 암기량을 테스트하려고 해요. 얼마나 암기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암기하기 전에 이 친구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몇 개 정도 암기할 수 있는가? 이 친구는 거의 비슷비슷한 암기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각각이에요. 누구는 뭐 5개 외울 수 있다, 누구는 10개 외울 수 있다, 20개 외울 수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암기량은 똑같더라. 얘나 제한된 시간 내에 암기할 수 있는 양은 거의 똑같더라. 평균적으로 차이가 없더라. 그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얘는 자기가 몇 개 외우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자신의 기억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얘는 그걸 모르더라. 뒤죽박죽. 이건 뭡니까? 결국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자신의 기억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울 거예요. 내가 기억력이 좀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계속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무작정자 공부하는 거냐. 외우고. 예. 그러니까 이만큼 자기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약점을 보강하고 강점을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되겠죠? 상대방. 너. 우리 임용시험에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과 과제죠. 그죠? 뭐 전공이나 교육학이나 이런 과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 전공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교육학도 그렇고 영역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을 쉬워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과제 특성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A 부분이 어렵다?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고 얘는 쉽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맞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쉬운 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은 그 과제 특성이라고 해서는 쉽고 과제 특성이 과제가 어려운가 쉬운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가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인가 이것도 분명하게 파악해야 돼요.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야 돼. 깊게 파야 돼. 깊게.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PBL, 문제중심 학습, 완전 다는 1순위지, 1순위. 작년에 저는 이제 그 교수학습 파트에서 탑 딱 두 개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PBL, 두 번째가 상황학습 이론. 이 두 가지가 가장 탑이다. 교수학습에서 나오면 이 두 개가 1순위다. 작년에 PBL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안 나올 거다.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다. 이렇게 중요한 파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싹 들어가야 돼요, 싹. 예, 작년에 동료학습 나왔잖아요. 동료장학 나왔죠? 동료장학 매우 중요하다. 저는 모의고사에서 2번씩이나 출제했거든요. 요목조목 다 물어봤다. 작년에도 활성화 방안까지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한다? 아주 깊게,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보고 이제 우리가 좀 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덜 중요한 부분은 그냥 넘기든지 아니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니까 중요성에 따라서 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볼 때는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외우자니 그렇고 또 안 외우자니 그렇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건 다른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주변에 이렇게 봐도 대부분 못 쓸 거다. 못 쓸 거다. 근데 완전히 무시하기는 그렇고 좀 중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것도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겠죠. 과제 특성에 따라서. 이건 보기도 그렇고 안 보기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이 다 못 쓴다 그럴 때는 한 글자라도 쓰면 답이 되는 거냐. 예전에 거의 뭐 90% 이상, 99% 거의 못 썼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그때는 그 학자의 명칭만 써도 점수가 들어갔어요, 무조건. 왜냐면 거의 뭐 점수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홀수회와 짝수회 나눠보면 홀수회가 조금 작년 18이죠. 2018학년도, 2017, 2016학년도 이렇게 뭐 홀수회가 조금 어려워요. 짝수회는 좀 쉽고 어렵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어려웠죠? 이때 좀 어려웠습니다. 좀 쉽고, 내년은 조금 어렵겠죠. 이렇게 규칙성에 비춰본다면. 2017학년도 이제 교육기획이 나왔거든요. 교육기획. 이거 거의 99% 조금 그렇고 95% 이상은 진짜 거의 모르거든요. 99% 이상은 거의 몰랐어요. 거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게 이제 조나센이 나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거의 변별이. 여기도 거의 대부분 몰랐어요. 이상하게 이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여기 학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걸 이제 강의에서 잘 취급을 안 했겠죠. 저는 이제 중요해서 요목조목 다 따져봤는데,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고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대비를 안 한 분들은 대부분 다 틀려요. 나머지 두 개 괜찮거든요. 얘가 보통 요게 내용 점수가 15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형식 점수 5점. 그 5점 일단 맞았다고 생각해보면, 여기 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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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렇게 되면 요 7점이잖아요. 7.5점 더 해보십시오. 몇 점 나와요? 12점. 그래서 12점, 13점 정도 나오면 잘 받고 거의 합격 평균 점수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뭐 학습 조직 나오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당연히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지문 잘 읽어보면 어느 정도 써요. 어느 정도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 이따가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제시문에 답이 있어요. 준비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준비라는 말만 써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틀릴 때는 한마디의 용어 하나가 비슷한 용어가 나오면 그냥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기도 그렇고 안 보기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뭔가라도 쓰면 돼, 뭔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IQ 검사다. 그럼 IQ가 언어성어로 돼 있으니까 대부분 언어성 검사로 돼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약간 편향돼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주해온 사람이 우리나라 IQ 검사를 보면 IQ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문화적으로 편향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화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문화 공평 검사, Culture Fair Test. 문화 공평 검사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아마 외우고 있는 사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 대부분 다 틀릴 거야,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하게 한마디라도 해주면 돼, 한마디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종류 일단 명칭 기억하고, 명칭. 그 다음에 키워드 하나 정도만 딱 기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솜파 검사, 카프만 ABC 검사, 뭐 유니트 검사, 레이븐 또는 색채 누진 행렬 검사.
명칭 중에서 보통 물어보면 3개 정도 물어볼 거네, 그죠? 3개 정도만 준비하는 거예요, 3개. 명칭이라도 쓰겠다. 명칭. 그 다음 하나 더 들어가면, 쏨파, 뭔가 써야 되니까, 쏨파 의사. 요거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쏨파 의사. 그러니까, 쏨파 검사가 있다. 의사만 기억하는 의사. 의료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서, 이 IQ를 공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거다. 이 정도만 쓰면 아주 훌륭해, 아주. 일단은 명칭도 못 쓸 것이고 대부분 이 정도 쓰면 다 아는 거예요, 거의. 더 많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쏨파 의사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과제에 맞춰서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아주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 더 이상 복잡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 특성을 잘 알아야 돼. 과제 특성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깊게 파고 들어간다.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가볍게 넘기고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생기는 거잖아요. 요거는 키워드 간단하게만 기억하고 넘어가겠다. 또 어려운 영역이냐 쉬운 영역이냐 그걸 잘 구분해 가면서 어려운 영역이다. 예를 들어 특정 영역이 어렵다. 그럼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잘 안 외워지는 영역이다. 한 번 더 봐야 돼. 다른 거 한 번 볼 때는 2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전략입니다. 전략.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전략을 잘 써야 돼요. 나를 알고, 나의 기억력의 한계, 인지 능력의 한계를 알고, 두 번째 과제 특성에 대해서 알고, 이제는 우리는 효과적인 전략을 써야 돼요. 어떻게 전략을 써야 되는가? 이제 논술이다, 논술. 전공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논술 시험이죠. 그 논술 시험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써야 되는 것이니까 외울 수밖에 없죠. 외우는데 그 문장 통째로 다 외우려고 들다가는 몇 년 공부해야 돼, 몇 년. 다 못 외워요,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상. 그러면 핵심만 딱딱 기억하 핵심만. 이 전략, 효과적인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을 방법에 대해서 전략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요. 대표적인 거. 어차피 논술이다. 논술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그 단권화된 교재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 이거를 얘를 어떻게 됩니까? 저장해야 돼, 이거를. 저장.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장하는 거야. 핵심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문장이 나오는가?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문장을 외우려고 해서는 안 돼. 문장을. 물론 문장을 외우면 훨씬 좋겠죠. 근데 시간상 안 된다는 거예요. 양도 너무 많아서 얘 외우면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자꾸 저장해. 저장해서 시험장에 가서 아웃풋하는 거예요.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아웃풋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 학습은 인풋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상황에 맞춰서 인풋과 아웃풋을 계속 왔다 갔다 저장하고 인출하고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저장하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이죠,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논리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기억하면 특별히 힘 안 들이고도 구조화하는 거니까 구조화가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른다면 뭡니까? 조직화예요, 조직화. 우리가 보통 이제 조직화다 정보 처리 방법에 따라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고 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위한 방법이 부호화 전략이죠. 부호화 전략이 조직화, 정교화, 심상화, 맥락화, 기억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부호화 전략은 뭡니까? 단기 기억에서 이 작업 기억에서 일시적으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시연이 아닌 거죠. 유지 시연은 정보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 번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할 때 장기 기억을 넘겨야 되는데 자꾸 단기 기억에서 되뇌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대로 계속 외우고 쫑알쫑알 하고 그럼 자꾸 써보고 이거 도움이 안 돼, 이거는. 왜냐면 일시적으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시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보의 변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장기기로 넘기려면 정보를 변형해야 돼. 정보의 변형을 통해서 장기기로 넘기는 게 유의미론적 부호화예요. 부호화 전략.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조직화죠. 조직화가 뭡니까? 구조화하는 게 구조화. 체계화시키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질서 짓는 거. 창의성에서도 이제 조직성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조직성, 조직화 다 무슨 말이에요? 구조화, 질서화, 체계화.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서 해놓으면 기억하기가 매우 쉬워요.
대표적인 게 지식의 구조잖아요. 그죠? 우리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지식의 구조가 갖고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이해가 쉽다. 기억하기가 용이하다. 이해가 쉽고 기억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이가가 높다. 그죠? 그 다음에 고등지식과 초등지식 간의 간극이 축소된다. 이기전간. 이렇게 이해하고 싶고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운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기억하면 굉장히 기억력이 좋습니다. 특별히 힘이 안 들어, 이거는. 몇 번만 반복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구조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마치 무의미 철자잖아요. 무의미 철자. 무의미 철자는 기억수를 동원해, 기억수. 그죠? 이게 암기법을 해요, 기억수. 암기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 두 문자를 활용한다. 두 문자를 활용 방법.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런 것들. 거기 이제 어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책자에. 이 기억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두 문자나 스토리텔링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음악을 넣어서 리듬을 넣어서 외우는 방법도 있고.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구조하든지 기억수를 동원해서 암기하라.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장기기획에 집어넣자. 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발견학습, 이거 한번 출제됐죠? 발견학습이다. 그러면 발견학습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죠? 발견학습이다. 그러면 뭘 발견하는가? 무엇을 발견하는 겁니까? 지식의 구조. 예.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죠? 지식의 구조. 누가 발견하는 겁니까?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거죠? 누가 발견한다? 교사가 발견하는 게 아니죠? 얘는 강의식하고는 완전 별개의 거죠. 강의법이 아니죠. 설명 일방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거죠. 발견의 주체는 학습자죠. 학습자가 스스로 뭐 한다? 얘를 발견. 학습 스스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학습 방법을 발견학습이다. 발견학습. 뭘 발견한다? 지식의 구조를. 누가? 학습자 스스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학습의 형태를 발견학습이다. 아주 근사하죠. 개념. 그 다음에 이게 개념입니다. 1번에 개념. 이 정도는 이제 외워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발견학습의 특징을 쓰시오. 특징 3개 쓰시오. 특징이 뭡니까? 두드러진 점. 다른 것하고 달리 발견학습의 가장 두드러진 점이 뭔가? 모기는 개념 봐봐. 이게 두드러진 걸 개념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개념에서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기억하는 게 논리적으로. 발견학습의 특징 첫 번째가 뭘 강조할까요?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학습 형태다. 하나. 지식의 구조. 더 쓰고 싶은가? 써야 되죠? 한 문장 더 쓰고 싶은가? 지식의 구조가 뭡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지식의 구조란 개념과 원리다. 개념과 원리. 기본 개념과 원리. 지식의 구조는 이제 말이 만들어지죠? 학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의미한다. 이 정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를 기억하고 지식의 구조는 개념과 원리다. 이런 키워드만 딱딱 기억하는 게. 지식의 구조 됐죠? 두 번째. 누가 발견한다? 학습자가 발견한다. 학습자 스스로 발견한다. 특징 두 번째. 발견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학습 형태다. 조금 괜찮은 말로 쓰면 학습자 스스로. 이제 강의법은 뭡니까? 교사가 주도하잖아요. 그죠?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학습자는 어떻게 됩니까? 피동적이잖아요. 수동적이고. 여기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강조한다. 여기서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강조한다. 학습자 스스로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는, 학습자 스스로의 개념과 원리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강조한다. 이렇게 하나만 기억하네. 능동성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식의 구조와 개념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거 그냥 쓰는 그냥 말이 되잖아, 말이. 능동성이나 스스로나 뭐 그게 뭐 차이가 있어요. 의미가 중요한 거, 의미가. 키워드가 생각 안 날 때는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능동성. 됐죠? 세 번째. 발견하잖아요. 발견 반대의 개념이 뭡니까? 전달, 주입.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되죠? 두드러진 특점. 이건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 발견의 과정을 강조하는 학습 형태다. 특정 지식이나 개념을 교사가 전달하거나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발견해내는 발견의 과정을 강조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요거만 기억해서 말을 만들어줘. 아까 말씀드린 이 통으로 외우려면 안 돼요. 기억을 해서 요 키워드를 기억해서 자신의 말로 자꾸 만들어줘야 돼. 발견의 과정을 강조하다. 발견이 뭡니까? 탐구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탐구 방법을 강조한다. 발견의 과정과 탐구 방법을 강조한다.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요게 세 번째 특징. 네 번째, 여기는 이제 약간 유출해요, 유출을. 이렇게 발견된 지식의 구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 전이가가 높다, 전이가가. 이 발견학습 학습 형태는 발견된 지식의 구조를 다양한 사태에 전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이가가 매우 높은 학습 형태다. 특징. 전이가가 높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가벼워야 돼, 머리는. 너무 많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면, 이거 보십시오. 개념을 아니까, 이거 써져요, 안 써져? 써지잖아. 특징은, 이거 어떻게 했다?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기억하면 매우 쉬워요, 매우. 특별히 힘이 안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한 다음에, 개념을 기억한 다음에, 이걸 몇 번 해보는 거냐. 쭉쭉쭉 반복해보면 자연스럽게 쭉쭉쭉 중요한 두드러진 것만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럼 세 번째. 그러면 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까? 교사의 역할. 교사 역할. 자, 발견학습을 한다면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 이거를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하는 거니까 발견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료. 이거를 우리가 좀 괜찮은 말로 탐구하는 거니까 탐구 자료를 제시한다. 탐구 자료. 교사해야 될 일, 탐구 자료 제시. 이 탐구 자료 제시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요거만 기억하는데 마음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는 탐구 자료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될까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거 탐구 자료를 통해서 뭘 발견한다? 초고. 이거를 발견하니까 지식의 구조가 들어가 있는, 지식의 구조가 내재되어 있는 탐구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다양하게. 그럼 이 탐구를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면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발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답을 제시해서는 곤란하고 단서만 제시해요, 단서만. 단서만 제시해서 지식의 구조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해줘, 안내. 단서 제시, 단서. 그 다음에 혼자서 계속 발견하라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옆에서 같이 동료 학습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요, 동료 학습자. 교사도 학습자와 함께 발견해 나가는 동료 학습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발견했다, 애들이. 단서 제시하고 함께 발견하면서 애가 직접 발견했다. 그러면 어우 잘했어. 칭찬해줘야 되잖아, 그죠? 칭찬이 강화잖아, 강화. 외적 강화잖아, 외적 강화. 외적인 보상을 주는 거죠. 강화를 해요, 강화. 강화에는 이렇게 칭찬과 같은 외적인 보상이 있고, 외적 강화. 그 다음에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내적인 보상, 내적 희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강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할 때 도와주는 걸 뭐라 그러니까? 비계 설정.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교사가 적절한 비계를 설정해서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준다. 비계 설정. 비계. 이렇게 이것도 순서적으로 쭉 기억하면 쉬운데 순서적으로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무의미 철자로 간주하면 그냥 암기법으로 들어, 암기법으로. 순서로 기억하고 싶으면 논리적으로 순서해서 기억하고, 논리적으로 순서, 이게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게 순서화 체계화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순서화해서 체계화가 안 되면 암기법,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거죠. 어떻게? 앞에 자 따는 거죠. 탐단 동강에 비 내린다. 탐단 동강에 비 내린다. 이렇게 해서 탐구, 단서, 몇 번 여러 번 반복해 줘야 됩니다. 요거만 기억하고, 요게 키워드. 나머지는 자꾸 말로 해서 한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럴싸하게, 뭐 화려하게 쓸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요거만 기억하는, 요거만.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요. 이게 발견할수의 끝이겠죠, 그죠? 발견할수 보십시오. 간단해 그냥 요 끝.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자꾸 외우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자꾸 보려고 하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이 머릿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갈수록 머릿속에는 인지 과부하가 초래돼. 인지 과부하가 초래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죠? 컴퓨터가 목통이 되는 목통. 갑자기 콱 막히는 거예요. 목통. 인지 과부하를 줄이려면 이 작동 기억의 총량을 잘 봐야 돼. 우리 작업 기억의 총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작업 기억의 총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 총량을 잘 보면서 이거를 작업 기억의 총량이 인지적 이 정신적인 노력, 인지적인 노력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야지 기억하기도 쉽고 또 나중에 시험 내면 훨씬 활용하기도 편해요.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이 오히려. 제가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을 세울 때는 어쨌든 논술이다. 전공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쭉 문장 너무 많은 걸 읽으면 안 돼요. 딱딱 정리되어 있는 것은 가장 좋고 만약에 정리되어 있는 교재가 아니라면 근데 정리되어 있는 걸 선생님이 해줘야 되겠지만 내가 강의 듣는 선생님이 그거 싫어하더라. 그럼 이제 여러분은 몫이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쭉 읽어본 다음에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간단하게 정리해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그걸 중에서 다시 뭘 찾아야 돼? 키워드 찾아내기. 키워드 찾았잖아요?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머릿속에 집어넣기. 집어넣을 때 오래 집어넣어야 되니까 장기 기획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논리적으로 구조. 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논리적으로 구조가 안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무의미 철자다? 그러면 암기법 동원해서 기억 콱콱 집어넣어. 이거를 계속 반복해줘요. 그 다음에 외우고 또 끄집어내고 외우고 끄집어내고 여러 번 반복해주면 된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아마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나는 형편없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형편없을수록 이쪽이 많이 의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책 읽으면 바로바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0.0001% 정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아까 우리 실험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 능력의 한계가 있다면 이렇게 하고 과제도 잘 보면서 깊게 파야 될 것은 깊게 파고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것은 가볍게 넘어가고 그 과제 특성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자, 우리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교육학에서 메타인지다. 메타인지가 학습의 효율성을 학습의 효과를 촉진시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잖아요. 인지에 대한 인지.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해서 알고 사고 과정을 조절하고 점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메타인지죠. 이게 메타인지 첫 번째가 메타인지적 지식이다. 지식. 여기다 하나 더 있죠? 메타인지적 기술이다. 기술. 메타인지 기술에는 계획, 점검, 평가. 이거를 이와 같은 지식을 갖추고 자신이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계획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전체 과정을 평가하는. 이게 일단 갖춰줘야 돼. 메타인지 지식.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려고 하고 많은 양의 지식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그것도 이렇게 정보를 변형시켜 가면서 외우려고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단기 기억에서는 되게 기억을 많이 하는데 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물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보가 변형이 돼. 정보를 변형시켜서 저 두 가지 방법을 잘 동원해서 외우는 겁니다. 자꾸 반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논술의 팁입니다. 여러분 자료에 잠깐 보시면 그 완점 전략 설명에 보시면 13페이지 있죠. 2018학년도 문제 보십시오. 2018학년도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논술을 쓴다 그러면 당연히 논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만점을 쓸 수 있는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논술을 잘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 서론을 잘 쓰는지, 본론을 어떻게 쓰는지, 결론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그 과제 논술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논술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만점을 받는지, 거기 만점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야 돼요. 일단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 되죠. 그 서론, 본론, 결론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까지 서론, 본론, 결론을 잘 못 써서, 특히 서론. 우리가 처음 어떤 사람 만나면 첫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글 쓰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글 쓰면 그다음부터 본론은 알아게 써요. 그냥 쉽게 씁니다. 서론서는 한 15분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시험장 가서 이건 아주 망치려고 작정한 거예요. 서론, 결론은 1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그냥. 어차피 서론, 결론은 형식을 중시하는 것이지 서론에 아주 내용을 잘 쓴다. 서론에 내용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서론은 실마리를 풀어주는 것이니까 그 실마리를 풀어주는 역할에 맞춰서 그냥 1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쓰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 또 제가 여기 설명하기 좀 그렇고 본론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잠깐 보시면 그 배점 기준표에 보십시다. 일단은 본론을 쓸 때 묻는 말에 답을 한다라는 각오로 쓰십시오. 묻는 말에 간단하게 물은 말에 답한다. 그 배점 기준표 잠깐 보시면 첫 번째 박 교사가 배점 기준표 하단에 보시면 박 교사가 제안하는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두 번째,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총 몇 개 요구하고 있습니까? 4개. 그럼 하나당 몇 점? 1점씩. 채점 위원 3명. 3명이 예를 들어서 내가 20점 맞았다.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19.67이다. 그러면 2명이 20점 주고 1명이 19점 준 거예요. 내가 19.34입니다. 1명이 20점 주고 2명이 19점 준 거예요. 이렇게 소수점으로 갈립니다. 어쨌든 3명이 채점한다. 이거는 4개 요구하고 있죠. 하나당 1점씩. 점수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요거 쓰면 1점 받는다. 그걸 생각하면서 1점, 요거 1점 해당돼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박 교사가 제안하는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이잖아. 어떻게 써야 박 교사가 제안하는 교육과정 개발 명칭은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A다. 워커의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또는 뭐 수기 개발 모형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인지 뭔지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토숙설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하고 있는 거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간단하게 써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배점 기준표의 두 번째 보십시오. 논술의 구성과 표현에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거라고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서론입니다. 이게 본론이에요. 본론, 논점에 지금 요구사항이 총 4개죠. 그러니까 본론 문단이 총 4개 문단이 구성이 되고, 결론 한 문단, 이렇게 서본결의 형식을 갖추면 1점. 형식 점수 보시면 1점이 배당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론 형식 갖추고, 본론 형식 갖추고, 결론 형식 갖추면 돼요. 그 주요, 그 배점 기준표 10점, 15점짜리 배당되어 있는 것은 4개, 각 영역별, 4개 영역별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서론 5줄 안에 끝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넘어가는 게. 결론 5줄 안에 끝내요. 페이퍼가 종이가 2개가 나갑니다. 한 페이지 25줄, 한 페이지 25줄, 총 50줄. 자, 본론 4개 나왔잖아요.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몇 줄입니까? 10줄이잖아요, 10줄. 1, 2, 3, 4, 50줄. 이렇게 다 채우면 2페이지 꽉꽉 채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2페이지 못 채워요. 진짜 빨리 쓰는 사람은 채웁니다. 재작년에 그 수석한 분 거의 다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재작년에 그 서울 수석하신 분은 다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재작년 2017학년도, 예. 근데 이분은 제가 18.67인가? 재작년에 조금 어려웠거든? 이분보다 더 잘 받은 19.67, 20점, 이렇게 받은 분은 있는데 이분은 한 페이지 반밖에 안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페이지 분량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 작년 2018학년에도 작년에도 수석학생 여러 나왔는데 20점 만점짜리 답안도 많은데 그분도 마찬가지. 선생님 저는 한 페이지 반밖에 안 나오던데 진짜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채우면 2페이지 다 채우면 시간이 초과돼. 진짜 빠르게 쓰지 않는 한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면 이게 10줄이지만 10줄은 꽉 채워지지만 많이 쓰면 6줄에서 8줄 정도밖에 못 써요. 못 씁니다. 이러면 한 페이지 반 정도 나오거든요. 6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뭐 쓰라? 명칭 쓰라. 명칭 쓰고 개념 간단하게 설명할 건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필요한 이유 몇 개 써야 된다? 3개 쓰라는 3개. 하나, 둘, 3개. 4점. 이거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 배점 기준표의 두 번째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서 보시면 첫 번째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 2점짜리. 주어진 주제가 뭡니까? 상단의 지시사항을 찾고 보시면 다음은 둘째 줄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논하시오.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 이게 뭡니까? 주제어잖아, 주제어. 주제어가 들어가야지 주제와 연계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는 거죠? 주제문 나와야 되죠. 주제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주제어가 들어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 이 말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그러면 얘가 논거가 되죠. 얘가 주장이 되는 거야. 이런 근거에 비춰서 볼 때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주장이 나오는. 그래서 설득력 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점수 들어있잖아요. 2점짜리가 2점짜리. 그러니까 여기도 한 줄에서 2줄 정도 나와요. 한 문장 쓰는 한 문장. 한 문장 쓰기 때문에 한 줄 또는 2줄 나오죠. 여기 한 줄 또는 2줄 나올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줄만 써도 5줄인데 조금 문장이 길어지면 6줄, 7줄, 그러니까 7줄, 8줄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알 수 있지만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봤자 한 문장, 2문장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못 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나왔다. 딱 쓸 수 있는 만큼만 그것도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다. 자, 다시 봅시다. 답안지를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가?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1 서론, 2 본론. 여기는 이제 답안지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 이거 대부분 안 써요. 그냥 안 쓰고 들여쓰기 쭉 글자 들여쓰기 해주면 이게 국제 단위의 표준이에요. 문단 구성의 표준. 그다음 한 줄 비워야 되는가? 비워도 되고 안 비워도 되고. 요거는 일반적인 표준 아닌데 보통 문단을 구별할 때 한 줄 비우기도 해요. 비워도 되고 안 비워도 되고. 근데 비우면 계속 비워주는 게 좋겠죠. 어떤 분은 서론하고 이게 다 붙이고 결론 비우고 하던데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뭔가 좀 이상해 보면 됐죠. 비우려면 이제 다 한 번씩 비워주시고 문단 들여쓰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럼 서본 별 갖췄다. 자,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죠. 답안지 보시면 본론에 첫째 보십시오. 박 교사가 제안하는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이렇게 답 쓰는 거예요. 명칭 쓰라고 했으니까 명칭 썼죠? 1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돼. 토숙털 단계로 구성되면서 여기는 마음대로. 키워드 몇 개만큼 언급해 주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정도.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이 두 번째가 적용하는 이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 했으니까 적용하는 이유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됐죠?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 이런 점에 근거할 때 이게 뭡니까? 주제문이 나와요. 주제문. 이런 점에 근거할 때 주제어가 들어와야 돼요. 주제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또는 어떻게 해야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수로로 나오든 앞에 나오든 전반부에 나오든 후반부에 나오든 이 주제가 포함이 돼서 논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롭게 쓰시 자유롭게. 답이 없습니다. 내 주장이니까. 됐죠? 나머지도 마찬가지. 나머지 한번 볼까요? 13페이지 다시 오시면 배점 기준표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 유형의 명칭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 유형은 또는 평가는 뭐다. 그 개념 간단하게 설명 이렇게 들어가겠죠. 보십시오. 16페이지에 본론 세 번째 문단 끝에 첫째 줄 끝에 보시면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 유형은 준거 참조 평가다. 준거 참조 평가는 뭐라 이렇게 하죠. 17페이지 상단에 둘째 줄 이런 점에 근거할 때 학생의 상대적 위치보다는 개별적 성취 수준이 강조되는 다양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시행할 때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 이게 뭡니까?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 주제어.
비로소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거는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주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연계시키는까지 점수를 받죠. 이런 식으로 형식, 그러니까 화려하게 쓸 필요가 없어. 화려하게 쓸 수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 잘 자연스럽게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맞히고 누구는 못 맞히고, 요거 어디서 나오는가? 약간 교육기획에 나왔을 때 대부분 학생들 다 못 썼잖아요. 그 제시문 안에 답이 있어요. 제시문 안에. 어려울 때는 가능하면 제시문을 의존해서 거기서 논리적으로 끄집어내려고 유추하면 4점짜리에서 최소 2점은 받겠다. 2점은. 이게 어딥니까 이게. 반이라도 맞겠다. 그럼 반 못 맞으면 1점이라도 받겠다. 라는 식으로 끄집어내려고 하셔야 돼요. 끄집어내.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워커도 마찬가지로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평소에 보통 이제 제가 9월에 모의고사 할 때는 이런 연습도 시켜요. 이렇게 해놔야 되거든요. 해야지 그 어려운 문제 부딪혔을 때 끄집어내서 뭔가라도 써서 점수를 받아와야 되니까. 이거 볼게요. 13페이지에 배점 기준표 두 번째 거, 박 교사가 언급하는 PBL 문제중심 학습에서 학습자의 역할 두 가지. 이거야 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거 많이 못 썼더라고요. 많이 못 썼어요. 선생님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건 중요한 건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교사 학습 파트니까 내가 문제중심 학습을 수업하겠다. 그럼 당장 뭐부터 할래? 뭐부터? 문제중심 학습은 문제로 시작하는 수업이잖아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문제를. 지식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문제부터 잘 만들어야죠. 두 번째는 학습자가 뭘 해야 될지, 학습자 역할을 잘 규정해 줘야 돼요. 니네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세 번째는 선생님의 역할,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지식. 정보자원도 잘 정비해놔야 돼. 이 네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지 문제중심 학습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역할 두 가지, 그 다음에 개인차, 그 다음에 이제 PBL에 적합한 문제 특성, 이게 중요한 거죠. 역할, 문제 특성, 그 다음에 그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한 가지, 이렇게 돼 있죠. 총 4개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각각 1점씩이다. 제시문 보러 갑니다. 제시문의 가운데 보십시다. 박 교사, 우리 학교 학생에게는 학습 흥미와 수업 참여를 높이는 수업이 필요하다. 자, 흥미와 참여를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 연구 수업에서 문제를 활용한 수업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PBL 수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활용한 수업. PBL 문제중심 학습을 했는데 수업 중에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모르죠.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줬으면. 게다가 제가 문제를 잘 구성하지 못했는지, 문제도 중요한데 잘 구성하지 못했는지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문제를 활용한 수업, 이 PBL에서는 학생의 역할 안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문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알면 어떡합니까? 이제라도 뭐 다행이지만. 자, 여기서 배점 기준표 다시 가보겠습니다. 문제 특성, 이 PBL에 적합한 문제 특성은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비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하고 비구조화되어 있는 문제다. 이 복잡하고 비구조화되어 있는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시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효과, 이 문제가 어떤 효과를 주는가라는 거잖아요. 여기도 많이 못 써요. 여기도. 예, 그러면 답 찾으러 가볼게요. 답 찾으러 다시 박 교사. 둘째 줄에 게다가 제가 문제를 잘 구성하지 못했는지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비구조화된 문제, 복잡한 문제를 제시하면 어떨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시문 보시죠. 저 보지 마시고. 제시문에서. 자, 읽어보십시오.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 제가 문제를 잘 구성하지 못했는지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뒤집어 볼게요. 제가 문제를 잘 구성했더니 학습에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를 잘 구성한다는 말은 문제 특성에 맞게, 다시 말해서 PBL의 특성에 맞게 구조화된 문제를 만들었더니 학습에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문제 특성이 주는 효과는 뭡니까? 흥미 있다. 흥미. 실제적이니까. 실제적이고 복잡한 비구조화된 문제니까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니까 흥미를 보인다는 거예요. 흥미를 보이고, 흥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기, 흥미나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답이 있잖아, 답이. 이거 쓰면 되는 게 쓰면. 그 다음에 마지막 배점 기준표 또 보십시오. 초등 문제는요, 초등하고 유초등 그 교준 논술 보면요, 똑같아요. 15.5점. 걔도 걔네들 20점이에요. 내용 15점, 형식 5점. 똑같아요. 초등 조직 논술도 교육학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8점이 과락이에요. 과락 맞는 분들 많다고 난리예요, 지금. 그리고 진짜 잘하면 11점, 12점 받는다고 그래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를. 어떤 학생들이 이제 이 초등 임용 시험 보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 블로그 같은 데 자꾸 얘기를 해요. 선생님 강의 좀 해주세요,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답안지를 이제 쭉 써서 이제 오픈시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초등 최소한 18점에 20점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답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재심은. 그 재심을 분석하는 거를 이걸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재심을 잘 분석하면 그 안에 점수가, 범위가, 답이 다 있다. 그 18점 이상은 밖에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 너무 답답한 거죠. 볼게요, 마지막 거. 배정비집회 마지막 보시면 김교사가 언급하는 교내 장학 유형의 명칭과 개념, 그 활성화 방안 2가지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3점이네요. 명칭 쓰고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 2가지죠. 4개 요구하고 3점 주네. 그럼 앞에 명칭과 개념 1점, 뒤에 거 2개 하나씩 1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보겠습니다. 김교사. 그래서 저 혼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은 힘들어요. 선생님과 저에게 이 문제가 공동 관심사이니 여러 선생님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좋겠어요. 자, 서로 협력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장학으로 본다면 동료 장학이 되겠죠, 그죠? 명칭 동료 장학, 동료 장학의 개념 간단하게 서로 협력해서 장학을 실시한다. 개념 써주시고.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 2가지잖아요. 이거 아마 준비 안 하신 분들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거 모의고사 냈으니까 준비해서 들어갔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준비 안 하고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래, 만약에 여기서 내가 모른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맞아, 하나는. 다시 재심문 분석 들어가면 재심을 보시면, 자, 어디가 키워드인지 잘 생각해 보시죠. 어디가 활성화시킨다. 어떻게 하면 동료장학의 방법,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지 동료장학이 활성화되는가. 동료장학의 방법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보십시오. 이 문제가 공동의 관심사니까 이 문제,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동료장학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활성화 방법은 뭡니까? 공동의 관심사. 예.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동료장학을 활성화시킨다. 그 다음에 한 문장 더 쓰고 싶냐? 이제 더 쓰면 되는 거예요. 공동의 관심사가 뭐예요? 생활지도나 여러 가지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끼리 협력해서 동료장학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 실제로 답이에요, 이거. 답에 하나 주고 들었잖아? 나머지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질문해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이 나와요, 이상하게. 다른 것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하나는 또 유추해서 또 끄집어내고. 이렇게 답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고 내가 모를 때는 제시문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유추해 들어간다. 간단한 팁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까 말씀 다시 돌아오면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그다음에 과제 특성에 맞춰서 공부를 하나 나가는데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많은 것을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습 방법이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바꿔야 돼. 빨리 바꿔, 빨리.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바꿔야지 살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된다, 이제. 확 바꿔야 돼. 기존에. 확 바꾸고, 변해야 된다, 변해. 여러분들 이제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바꿔야, 변해야지 합격하고, 변해야지 심리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변화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사람들은 편안한 걸 좋아해. 이 뇌는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UCLA 대학에서 연구를 했죠. 마우어 교수가 인간의 뇌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바뀌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험 실패하신 분들 자꾸 장수로 가는 분들이 안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책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까지. 잘못됐다 그러면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꿀 때 되는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잘 이제 오늘 또 돌아가셔서 잘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내 생활이 어땠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힘주어 말하지만 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돼. 마음속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긴다. 마음속에서부터 자신감을 갖고 싸우러 나가야지.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싸우면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승리는 마음속에서 잉태되는 거고 합격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